일과 반갑습니다. 자, 건축법 오늘은 이제 적용 대상 범위,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대지 및 도로 등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상물하고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건축법 여러분들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죠? 건축법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용 검토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건축법은요, 건물이 이제 지어지기 전 단계, 대지를 사고 팝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단계,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 단계, 요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우리 이제 건축법의 내용은 요 세 가지 전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한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을 짓는 과정보다는 건물을 짓기 전 단계 대지가 뭔지, 이제 땅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땅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대지입니다, 대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각 건물마다 부여받는 용도군이 있죠, 그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주택도 있고, 문화집회시설도 있고, 이런 이제 건물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 이종 건생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만약에 이종 건생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 대지를 만약에 사고 팔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대지를 매입한 사람이 나중에 이종 건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는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짓는 용도지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잘못 중개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의 용도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은요, 제일 먼저가 나오는 게 지금 용어는 이제 전주에 배웠고, 여러분들 책을 펴놓고 있죠.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대상물은 한마디로 객체죠, 객체. 즉, 왜 이걸 먼저 배우냐면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그 객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총 4개가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자, 첫 번째, 건물이 어디에 지어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대지죠. 땅 아닙니다.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대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땅인데, 토지인데, 건물을 못 짓는 토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대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대지가 뭔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지 위에 뭐를 짓냐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뭐가 있으면 된다? 벽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건물이 뭔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물에 딸려오는 게 설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편물 수취함이라든지 인터넷선, 그죠? 등등이 있는데, 그 이제 설비라고 있는데, 그게 건축 설비입니다. 건축 설비가,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적용을 받냐면요, 공작물이 있거든요.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인공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시설물들, 뭐 여러분들이 철탑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골에 가면 있는 보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근데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만 적용을 받냐면 일부가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부의 공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과 받지 않는 공작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게 될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고요. 이 대상물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을 리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방을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든지 하는 등등, 벽지를 갈든지, 그죠? 하는 등등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마루바닥을 시공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허가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하십니까? 그냥 하죠. 왜요? 왜 그냥 합니까? 그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 영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데, 건축법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냐면, 첫 번째 건물을 뭐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건축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건축.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배우기 전에는요, 건축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을 짓는다. 한자적 개념에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이란 것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정계 줄여가지고 신정계 재 이전 이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축이란 뭔지, 정축이란 뭔지 하는 등등의 내용을 배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적용받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중수선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하는 정도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 대수선이 뭔지를 배울 겁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대수선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도 변경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업무시설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보는 겁니다. 동네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커피숍이 만약에 있었는데 커피숍이 규모가 작으면 커피숍은요 1종이고 규모가 크면 2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그때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중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허가인지 어떤 경우에 신고인지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허가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받는 행위는 몇 개 있다? 3개죠. 그러니까 좀 전에 모두에 제가 인테리어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했죠. 인테리어는 왜냐면 적용받는 행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적용받는 행위를 배웠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해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할 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요, 뭐가 원칙이냐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도 허가받는 게 원칙이고요. 대수선할 때도 허가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할 때도 뭐 받는 게 원칙이더라?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때로는 신고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신고란 말은 허가보다는 뭐 할 것이다? 경미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세 번째는 이런 행위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누가 하는 경우가 있냐면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그럴 때는 허가 신고를 안 받고요. 마음 된다,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협의라고 하는 규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 협의하는지 그 객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허가 관련해서는요, 시험에서 웬만한 게 내는 게 허가거든요. 첫 번째는 누가 허가하느냐. 두 번째, 허가의 거부는 어떻게 하느냐. 허가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허가 취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논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요 4개의 논점이 시험에서 웬만하면 한두 개가 출제가 된다. 이 건축법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주택법에 가면 무조건 출제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출제를 안 하면 제시를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한 번 더 치어야 돼요. 꼭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공부에서 몇 개 정도 되냐면 14개 정도 돼요. 14개에서 5개. 100% 그걸 100% 출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정비법의 조합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용어 정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국계법의 관리계획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돼야 되고, 개발행위도 무조건 출제돼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꼭 돼야 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 오류하는 거. 뭐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같은 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100%, 80%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나누는데, 건축법은 100%짜리가 없어요. 건축법은 무조건 시험에서 100% 출제되는 건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이제 80, 70, 60, 50, 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건축법에서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건축허가입니다.
그죠? 웬만하면 됩니다. 10년에 한 8개 정도가 건축법 관련 허가에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를 배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규제까지 배웠죠. 그죠? 그러면 봐요. 건축법적, 스토리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뭐 받아서 허가받았죠. 때로는 뭐하고 신고하고 때로는 뭐한다 협의했죠.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짓겠죠. 그럼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어디 지을까요? 그렇죠. 땅에 짓는 게 아니고 어디 짓는다? 대지에 짓습니다. 대지를 또 배워요. 여기서 대지는 뭐를 배우냐면요. 여기에서 적용 대상물에서 대지는 대지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대지란 말이 뭔 말인지 일필지 일대지 원칙 등에 대한 대지의 원초적 개념을 배울 거고, 여기에서 대지는요, 대지 요건, 즉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이죠. 대지가 되려면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죠? 습지나 매립지에는 성토 지방 개량해야 된다. 송개의 우려가 있으면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대지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 하는 등등 대지와 관련된 개념, 그죠? 여기서 개념 배웠죠? 그럼 요건을 배울 겁니다. 그럼 모든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렇지.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도로를 배우게 될 겁니다. 도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도로 딱이라면 도로법상의 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도로는요, 도로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도 있어요. 농지법.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도 있어요. 임도라 들어보셨죠? 임도.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도시공객 시설도로도 있어요. 우리가 국토계획법 기반실에서 도로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건 뭐더라?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각 법별로 도로의 개념이 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왜 필요할까요? 건축법에서 도로가 필요한 이유? 그죠? 출입해야 되거든. 출입. 대지에 건물을 지었잖아. 그죠? 그럼 건물에 뭐 해야 돼요? 출입. 그래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의 개념을 여기에서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로, 즉 출입이 안 되는 우리가 대지가 있더라, 그죠? 땅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맹지라 해가지고 개론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죠. 자, 볼게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자꾸 지금 말씀하신 전체 흐름은요, 한 10번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삥 둘러두시면 건축은 목차가 쫙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각 파트 안에서 어디를 공부할지를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쯤을 하는지 잘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마거나,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한다? 뭐 하는 게 원칙이더라? 그죠? 근데 경미하면 신고하죠. 허가 신고했으니까 지어 안 지어? 짓죠? 어디에? 도로가 있는 대지에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마음대로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맞춰서 짓게 돼 있냐면요, 건축선이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드디어 지어져 안 지어져? 지어지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저 건물이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럼 지어진 건물을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중개를 할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이제 가지고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뭘 물어보냐면, 자, 이거 건물의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바닥 면적이 얼마짜린데, 이거 건축 면적은 얼마짜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건축 면적을 이야기했는데 바닥 면적을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닥 면적을 물어봤는데 건축 면적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봐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건물의 층수가 몇 층짜린데? 라고 물어보니까 보면 모르겠나? 이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죠? 재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 건물의 높이는 몇 메다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 계산할 때 빠져나오는 게 있겠죠. 이 높이라는 게 왜 중요하면 우리가 가로구역 단위 내지는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에 가니까 높이가 최고 50m까지 짓거든요. 50m까지 짓는데 그 50m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옥상에 가니까, 건물 옥상에 가니까
우리가 위로 뾰족 튀어나온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높이가 50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뭐 그런 경우 있을 때 그게 높이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하는 등등의 문제.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5층인데 뒤에서 보니까 6층이야. 그러면 그게 6층짜리인지 7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의 층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하는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논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것이에요. 답니다, 이게. 이 건축법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책 편제도 제가 쓴 책은 지금 이렇게 편제를 스토리텔링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로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목차 같은 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지금 해봐야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10번 정도 들으면서 이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상태에서 버릴 거하고 가져갈 걸 갖다가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60이라는 점수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60, 공부에서는 뭐 60 안 받아도 합격을 합니다만은 60 이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점을 받아란 말은 아닌데 60이라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70이다. 70도 괜찮아요. 70이라는 점수가 목표로 설정됐다라고 하면요. 그죠? 30점의 여유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양을 어마무시하게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합니다. 몇 점 받으실 거예요?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공법은 50만 받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방법은 100점짜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목표는 공법 몇 점 정도 받으실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0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7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하는 거 보면 5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공부하는 거는 100점. 그 다음에 70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공부는 100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옆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너무 비효율적인데 왜 시간을 저렇게 쓸까? 저러면 6과목 나중에 못 끌고 가는데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지금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 그죠?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돌아서고 이자분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까? 10월이죠, 10월. 10월 달에 과연 저렇게 해서 6과목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저렇게 60이 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책에 특정 페이지에 막 줄임 형광펜이 막 빽빽하게 쳐져 있어. 그런데 10월 달 돼가지고 그걸 안 보고 가겠습니까? 꼭 보고 가겠습니까? 아니, 책에 형광펜으로 빽빽하게 하고 막 빨간색으로 막 써놨어. 그러면 시험 칠 때 그걸 버리고 가겠습니까? 꼭 보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 버려요,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지자 선택을 제가 목차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국토계획법부터 해서 제 수업할 때 항상 첫 시간마다 그냥 바로 자, 18페이지 바로 들어갑시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요, 흐름을 다 알아란 말이 아니고, 흐름 속에서 버릴 거하고 취할 거,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약간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걸 활용하시라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부터 들어갈게요. 자, 458페이지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뭐냐 이래 부르니까 뭐 나와버렸죠. 건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붕, 지붕과 엔드죠. 기둥 또는 이죠. or 벽이죠. 둘 중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는 꼭 있어야 되고 뚜껑은 꼭 있어야 돼요. 뚜껑은 꼭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건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누군가가 지붕을 찾고 있지는 않겠지 이렇게. 그죠? 그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벽이 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건물입니다. 등기 여부를 불문하죠. 이게 여러분들 건물의 개념은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법정지상권 공부하면서 법정지상권에서 토지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어떤 연유로 소유자가 분리됐을 때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다라고 판례가 그렇게 돼 있죠. 대법원 판례인데 그게 대법원 판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건물의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등기 여부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법정상권 성립될 때 등기 여부 불법적법 따져 안 따져? 안 따집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줄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동그라미, 이에 따른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도 뭐다? 건물이 됩니다. 건물. 딸려오는 것도 뭐더라? 건물입니다. 부속 건물 아닙니다. 딸려오는 거는 부속 건물이 아니고 뭐더라? 건물이요. 본체적 건물입니다. 딸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보거든요. 근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은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논점을 잡아야 됩니다.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딸려오는 것들 있죠. 이것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건물이지 부속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인데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고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냅니다. 이거 건축법 문제를 아주 쉽게 줄 때 그냥 툭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는 뭔데? 건물이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서 건물이에요. 근데 뭐 적용을 안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첫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라든지 임시지정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천년기념물과 임시천년기념물 그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입니다. 지정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남대문 한번 해볼게요. 남대문. 남대문이 지정문화유산이 되겠죠. 그죠? 자, 건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니까 건물이잖아. 근데 남대문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우리가 천년기념물이나 임시지정 천년기념물, 임시지정 명성, 그 다음에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그 다음에 임시자연유산 자료 등등은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산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지 한 명의 실수가 진짜 국토를 갖다 확 다 태워버리고 그죠?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걸 입었는데 그 안동 쪽이죠. 만휴정인가 그거 불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방호표를 덮어놨죠. 그죠?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왜 안 받습니다. 요 법에 따라 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통제를 해요. 그는 따로 규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 지어진 천정고찰도 불탔더라고요. 그죠?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옛날에 그 남대문도 한번 불탄 적 있죠. 누가 방화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런 건물들은 건축 적용을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 철도 계열로 출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이급단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더라? 선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선로 위에. 선로 위에 있죠. 그러면 어디 적용을 받냐면요. 철길의 일부이기 때문에 철도법 적용을 하지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로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이, 급단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어디 위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죠. 도로 위에 있죠. 그게 도로법 적용을 해요. 이거는.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 적용을 안 합니다. 그 톨게이트 건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니까 일단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용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근데 요거는 갈로 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따른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왜 된다? 쉬워야 돼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옛날에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주택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 적용합니다. 뭐일 때만 창고 무슨 용도로 쓰인다? 공장 용도로 쓰인다. 그죠? 그 다음에 하층구역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 하층구역에 있는 수문 조작실이 실입니다. 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건물은 맞는데 건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가지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철도 선로에 있는 아래의 시설, 톨게이트, 하층구역에 있는 수문조역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철길 위에 있죠. 어디 위에 있어? 도로 위에 있죠. 어디 위에 있어?
하천 위에 있죠. 그래서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길 위에 있으면요. 철도법. 그 다음에 도로 위에 있으면 도로법. 그 다음에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제 역시 하천 위에 있죠. 하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플러스 그죠? 각종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링 간이 창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인데 실력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아니고, 그죠? 올해는 얼마나 좀 합격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진짜 합격해라 이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툭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낼 때 냅니다. 근데 그거 깜깜하게 틀리죠. 뭐라고? 합격해라고? 내년에 또 할 건데? 이러면서 그냥 깜깜하게 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됐다. 자, 돼지가 뭐냐? 돼지는 여러분들 지적부에서 배울 겁니다. 돼지가 뭐야? 그죠? 돼지란?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건 1필지 1돼지 원칙은 배울 겁니다. 돼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돼지가 뭔지. 돼지란? 돼지 개념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돼지란? 제가 아는 개념입니다. 돼지란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돼지랍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돼지입니다. 땅하고는 다르죠. 땅하고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돼지면 지목은 대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거? O예요 X예요? 돼지면 대다. O라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 X라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 자, 그죠? 그 돼지라고 해서 지목이 뭐인 것은 아니다. 대인 것은 아니죠. 돼지라고 해서 지목이 항상 대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건물이 지어진 토지거든요. 시골에 가니까 농어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가수원에 가니까 사과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럼 돼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지목이 항상 대인 것은 아니죠. 지목이 전딱 가수원도 있어요. 하천에도 여러분 건물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수지 가면. 그래서 지목이 우리가 돼지라고 해서 항상 지목이 대인 것은 아니다. X죠. 그죠? X. 여기 맞습니다. 알죠?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 반대는 뭔데? 라니까 그럼 되면 돼지다. 되면 돼지다. 지목이 되라. 지목이 돼야. 그러면 돼지다. 되면 돼지다. 맞다. 되면 돼지. 아니다. 토탈해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지금 한 7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손은 달랑 4명 든 4명.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확 내보내빼겠네. 나가라. 현장 강의 듣지 말고 집에 와서 들었어요. 나가라. 자, 한만 딱딱을 등으로 보고. 자, 다시. 아니, 참여를 해봐라고. 참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참여하는 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실강에 듣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콘서트를 보러 가, 콘서트.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는데, 떼창을 하잖아.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불러봐. 다른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 따라 부르고 막 땀 흘리고 뛰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실강의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인터넷 봐, 그냥. 뭘로 실강의 돈 비싸게 들어가지고 실강의 들어와. 참여를 해가지고 자꾸 그걸 갖다가 내 거로 소화시켜. 그 자리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그죠? 되면 돼지가 아니죠. 틀렸죠. 그죠? 되라고 해서 항상 돼진 것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야, 수업하고 있는데 커피를 주시고, 야, 이건 감동입니다, 감동. 자, 가베 예찬. 오케이. 자, 까먹다, 이거. 자, 그래서 대라고 해서 대진 것이 아니죠. 뭐냐면 봐봐요.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거든요. 여기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2번지, 3번지. 여기도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4번지. 여기도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5번지. 2번지를 뭐라 불러요? 2번지 지목 되잖아. 이걸 뭐라 불러?
맹지죠. 맹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죠. 대지가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못 짓잖아. 그러니까 지목은 뭔데? 대죠. 근데 뭔 아니다? 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대지와 지목 개념은 완전 별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확률이죠, 확률. 지목이 되면 대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확률이 높다. 이게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대지하고 지목 개념은 완전 별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포 공부하다 보면요. 대지가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2번. 2번. 뭐 할 때 나오냐면 정비법에 가면 대지가 나오죠. 정비법상의 대지가 있어요. 정비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대지.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대지는 뭘 말하냐면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런다? 정비법상의 대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마 써드렸을 겁니다. 지목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린 적이 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만 할게요. 대지 개념이 2번 나오거든요. 건축법하고. 267을 가보실래요? 267을 가시면 맨 아래에 6번 보이십니까? 6번에 보면 정비법에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를 말한다. 지목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으로 그냥 조성이 되면 정비법상의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는 우리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목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나 그다음에 정비법상의 대지나 둘 다 지목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대지 개념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공간정보구 주민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줄짝. 이거는 배우죠. 여러분 지적법에서.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1필지 1대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적어 놓을래요? 자, 이제 해석합니다. 대지가 뭔데라니까 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필지, 하나의 필지, 지분이죠. 그죠?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 자, 한번 보세요. 요 대지란 개념을 넣어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쉬워져요. 1필지 1대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게 원칙이다. 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건물을 몇 개 지어야 돼요? 1개. 여기서 말하는 1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개수를 1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단위로 취급되는 거. 즉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곱씹다 보면 그죠? 유rek하면서 이제 보이는데 이게 건폐율의 개념이요. 건폐율이 뭐냐면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까? 대지 면적입니까?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 중에서 어떤 연유로 5천 제곱미터는 건물을 못 지어. 그죠? 그러면 토지 면적은 1만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밖에 안 돼요? 5천이에요. 그럼 그 5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건폐율이 50이면 2,500을 짓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아니고 뭐야?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 그러면 용적률도 공식이 뭐냐면 토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입니까? 대지 면적입니까?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라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거 발견하고 제가 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이랬거든요. 웃을 일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대지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수천 번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숨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지 면적을 알았어요. 그냥 땅 면적분의 건축 면적, 땅 면적분의 연면적 뭐 이러고 끝냈다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 무슨 면적? 대지 면적. 그러니까 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 번 곱씹으면서 알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진짜 의미가 그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1필지 1대지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는 한 단위의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한 단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 그죠?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배가 나오죠. 예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답니다. 자, 이것도 해석할게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필지, 1번지, 2번지, 3번지에다가 한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수필지에
한 단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학원문을 열고 나가면 이런 건물들이 우리 주위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자주는 안 내는데 간혹 가다가 놓으면 이거 폭망입니다, 수험생들. 이걸 못 외웁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방에 외우게 할 테니까 잘 봐봐요. 자, 우리가 학원문을 나갈 때 수필지에다가 한 단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데라고 하니까 여러분 63빌딩이 설마 한 필지 1번지 토지 한 필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겠습니까? 롯데 월드타워 123층짜리가 설마 한 필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옆에다 써요. 대형 건물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 월드 타워 이렇게 써놔도 돼요. 63빌딩 써놔도 돼. 코엑스 이런 거 써놔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제일 큰 건물을 써요. 그냥 하나의 건물을 두 필지에 걸쳐 지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건물 한번 써봐봐. 설마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거 적는 거 알겠지? 나는 평생에 제일 큰 건물 본 게 이마트다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합병은 안 된대요. 자, 이건 놔두고 이번 가만히 놔두고 3부도 볼게요. 국계법에 따르는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거. 도시공객 시설.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뭐야?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뭐야? 월드컵 경기장이지 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이 설마 한 필지에 있겠습니까? 잠실 야구장이 한 필지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장이죠, 운동장. 운동장은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학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가 부대 폭리시니까 뭐야?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 3,000세대의 아파트가 설마 한 필지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 지표 아래에 있답니다. 지표 아래. 지표 아래 있으니까 뭐야? 지하상가 생각하면 돼요. 지하상가. 지하상가. 여러분, 그 종로 지하상가 가보면, 그죠? 건물이 쭉 있죠. 그죠? 파티션만 딱딱딱 치가지고 쭉 펼쳐져 있잖아요. 설마 그게 한 필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몇 필지인데? 두 필지예요.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그걸 만다 합친대요. 그러니까 결국 몇 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칠 것을 조건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의 종류를 적어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이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합병은 안 된대요. 합병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동일해야 돼요? 지번, 지목, 도면, 축척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합병은 못 하는데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다르거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는 동일하대?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동일한데, 그죠? 뭐가 다르더라? 지번이 다르고 축척이 다르고 도면 집안이 연속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합병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병은 안 되죠. 그죠? 왜? 집안이 다르고 집안이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가 다르고 지분이 다르고 도면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은 못 하잖아. 근데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뭐는 될 수 있다. 합병은 안 되는데 뭐는 될 수 있다.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즉 한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표정이 약간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표정을 몇 명이 지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요. 합병 첫 번째 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집안, 도면 축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면 뭘 할 수 있다? 합병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달라. 소유자는 같아. 소유자는 같은데 야가 달라. 그럼 합병돼 안 돼? 안 되죠. 합병 안 된다니까. 합병 못 하잖아. 다 동일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합병은 안 되는데 뭐는 될 수 있다?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즉 한 단위 건물을 지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가 동일해야 된다 대신에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 요건. 그래서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한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는.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1필지, 한 필지는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의 필지는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기원칙이죠. 그게 1필지, 1대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있는, 기억하면 안 돼. 종류를 기억해야 돼. 시험은 뭐로 출제할 거냐면요. 이렇게 출제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읽고, 63빌딩, 운동장,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 이렇게 기억을 해내면 되는 거지. 그게 기억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그죠? 롯데월드타워. 두 번째, 운동장. 세 번째, 네 번째, 지하상가. 그 다음에 합격해서 조건의 계획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합병은 돼, 안 돼? 안 돼. 합병은 안 되는데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한 개 필지인데 그 일부가 하나의 대지다, 일부.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일부가 대지랍니다. 이거는 쉬워요. 보세요. 이거는 개념 잡아드릴게요. 한 필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만? 일부가 뭐래? 뭐래? 대지래. 그럼 일부는요? 일부가 대지래. 1번지 전체 1만 제곱미터 토지가 있거든. 근데 일부, 요 노란색으로 삐끔지 요만큼만 대지래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대지가 이란 이야기죠. 대지가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가? 대지가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대지가 아니란 말이 무슨, 이 중요하다. 대지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대지가 아니란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여기는 건물 못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만 건물을 지어라 이 말이죠. 이 전체가 농지인데요. 요만큼만 소유자가 어떤 연유로 요만큼만 농지를 전용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거지. 그러면 허가 받은 것만 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를 안 받았어.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요만큼만 산지를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요 허가받은 이만큼만 대지가 돼요. 요만큼만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이만큼만 대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이만큼만 농지를 전용하고 이만큼만 산지를 전용하고 이만큼만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한 거 내지는 전용한 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된다. 그래서 일부가 대지가 되는 거예요. 끝! 이게 답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공개획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부가 도시공개획 시설 부지가 됐을 때 그 시설 부지로 결정된 부분만 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요. 이 토지를 1-1번지, 1-2번지로 나중에 나눌 것을 합치는 게 아니고 나눌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사용성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몇 필지로 돼요? 한 필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 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공개획 시설이 결정됐으니까 한 필지 전체 1만 제곱미터에서 일부만 도시공개획 시설이 되니까 도시공개획 시설이 들어오는 곳만 대지다 이 말입니다. 시설 부지가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3, 4 2, 3, 4는 묶어버릴까요? 같은 말입니다. 2, 3, 4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용, 일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똑같죠? 같은 말이죠. 2, 3, 4가 같은 말 맞습니까? 맞죠? 대상이 농지면 농지 전용, 산지면 산지 전용, 농지도 산지도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형질 병행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뭘 조건을 했나요? 나눌 것을 조건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누어지는 부분만 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는 거고 한 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라는 것은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뭐냐면 주관식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 찾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볼게요. 1필지 1대지 원칙이거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운동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조성거. 그 다음에 뭘 조건 한다? 합칠 것을 조건. 합병은 돼, 안 돼? 안 돼. 합병은 안 돼. 그죠? 근데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어. 뭐가 동일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일부만 대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는 대지가 아니다. 대지가 아니라면 건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뭐 받았다? 농지 전용. 일부만 산지 전용. 일부만 개발인허가. 일부만 시설이 들어오는 거. 도시공격 시설이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럼 나중에 뭘 조건하더라? 나눌 것을 조건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작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인데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자 2m를 넘는 옹백 담장. 자 봐요. 이거 해석해야 돼. 이거 하나만 해석할게요. 2m를 넘는 옹백이나 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집 동네에 가니까 1.5m짜리 담장이나 옹백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란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다시 할게. 자, 광고판이나 광고탑이 우리가 많이 보는데 광고판이나 광고탑이 몇 메다를 넘어야 돼? 4m를 넘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학원 옥상에 갔더니만 광고판이 있는데요. 거기 3.8m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란 이야기인데요? 공작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 공작물 맞잖아. 그죠? 3.8m짜리 광고판은 뭐란 이야기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밖에 방법 없어요. 자, 외우는 거 쉬워요. 자, 2m를 넘는 뭐야? 옹백이나 담장, 옹이.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광사.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에 되어 있죠. 그래서 탑4. 그 다음에 6m를 넘는 뭐야? 굴뚝이죠. 굴6. 그 다음에 철탑에 탑은 전부 다 얼마냐면요. 4거든요. 근데 철탑은, 통신용 철탑은 6m요. 그래서, 철6입니다. 그 다음에 8m를 넘는 뭐예요? 고가수저. 고가수저가 뭐냐?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죠? 그래서 고8.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돼. 수업 시간에. 앞으로 시험 치러 가니까 1000번 하고 한다, 1000번. 옹. 따라만 해야 돼. 옹. 그러니까 따라해야 돼요. 할 때 자꾸 따라하면 돼요. 옹, 광, 탑, 굴, 철, 고, 끝. 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외워져.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옆에서 기에서 불러줄 겁니다. 옹, 이, 광, 사, 철. 아니 진짜다. 기에서 뱅뱅뱅 맴돈다. 옹, 광, 탑, 굴, 철, 고, 8 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지하 대표도 30을 넘으면 되고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건데요. 5m를 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따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입니다. 그죠? 이건 아시죠?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설비.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죠? 태양판을 갖다가 45도 기울여가지고 쭉 세안한 거 본 적 있죠? 그 앞에 혹시 가보셨나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죠? 그래서 5m 넘으면, 그러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 태오. 2468인데 홀수가 들어왔어요. 태오. 됐어.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자, 다시 옹, 광, 탑, 굴, 철, 고, 태. 오케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도로 봐야 돼. 전부 다 넘는이거든요. 5번을 봐요, 5번. 5번을 보시면, 높이 8m,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하. 어이구, 이하다. 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몇 m 이하? 8m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8m 넘으면 건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8m 넘으면 그러면 그냥 짓느냐? 아니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을 뿐이지 다른 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데 외벽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병원 같은 데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 같은 데 가보면 차가 들어가고 한 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외벽이 없어. 그럼 한 대가 어디로 올라가? 윙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가 다시 밑으로 툭 내려오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그겁니다. 높이 몇 메다? 그죠? 8m 이하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8m 넘으면 안 받는다. 그게 전부 넘는데, 야, 혼자 이해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해합니다. 야는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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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다. 나 모른다, 이제. 진짜 얘기했다. 나 모른다. 나 분명히 말했다. 옹, 광, 탑, 굴, 철, 고, 태, 됐습니다. 그리고 철골 조립식조인데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는 안 받아요. 설비는 이런 것들을 설비라고 하는데 설비를 외우는 게 아니고 설비도 뭐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받는 행위가 여러분들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4개입니다. 3개입니다. 3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아까 했죠, 그죠? 아까 했는데 건축부터 한번 볼게요. 건축. 자, 건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고 돼 있죠. 신정, 개재 이전을 말하는데 각각의 개념이 있거든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건축이란 뭐냐? 뭐라고 합니까? 신축. 그 다음 또 뭐래요? 증축. 또 뭐래요? 또 뭐래요? 또 뭐래요? 또 뭐래요? 또 뭐래요? 다가? 다. 신축은 들어갑니다. 신축은 없죠? 하나 만들어졌죠? 끝. 증축은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근데 더 커졌죠? 증축. 끝. 개축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이걸 뭐하고?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철거하고 중요한데 철거하고 나서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작거나 같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50평짜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철거하고 나서 50평 안으로 지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된다? 개축이 돼요. 근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종전 규모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종전에 50평이 있었거든요. 철거하고 100평을 지은 거지. 커지는 거지.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재축. 재축도 원래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가 뭐 돼버리고? 멸실되는 겁니다. 멸실. 멸실되고 나서 역시 사이즈는 규모는요.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작거나 같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재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철거하고 멸실이 어떻게 다르냐? 철거는 소유자가 자유유지를 없애는 게 철거예요. 멸실은 자연재해로 없어지면 멸실입니다. 태풍이 왔어. 산사태가 났어. 홍수가 왔어. 이번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택이 뭐 돼버렸다? 불타버렸죠. 그럼 그건 뭐예요? 철거한 건 아니잖아. 멸실된 거 알겠습니다. 멸실되고. 멸실되고 나서 그 농민이 기존의 주택 면적 범위 안에서 짓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재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뭐, 시면 이걸 냅니다. 그럼 더 크게 지으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눈으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자리로 크게 지었어요. 그죠? 근데 야가, 요만큼을 철거해가지고 아니면 이만큼이 멸실이 돼가지고 요렇게 커졌어. 그럼 보기에도 뭐로 보여요? 증축이죠. 근데 야가 기존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를 철거 멸실해서 전부가 싹 없어지고 나서 요렇게 지었어. 보기에도 뭐로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된다? 신축이 돼요. 신축. 그래서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더 커지잖아.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축이니 신축이니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고 바로 달려들면 100%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은 여기서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장에 놓으면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철거나 멸실이 일부가 철거 멸실이 되잖아요, 그죠? 일부가 철거나 멸실이 되고 나서 더 커지면 뭐가 되는데 정축이에요. 근데 철거나 멸실이 되는데, 그죠?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철거 멸실에 싹쓸이 없어져 버려요. 불 나가지고 싹 잿더미가 돼버려서 거기에다가 새로 짓는데 옛날 것보다 더 크게 지었어. 그럼 뭐가 된다? 그러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걸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전은요, 옮기는 거거든요. 옮기는 건데, 이전의 법적 개념은요, 주요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는요, 건물에서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주요구조부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이 주요구조부입니다. 근데 주요구조부를 해체를 안 하고,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1번지 토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걸 이전이다 이래 부릅니다. 자, 이 포인트는요.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다른 대지 2번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디 안에서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입니다. 이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건물, 우리 학원과 같은 건물을 생각하면 이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해체를 안 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1번지 안에서 위치를 옮긴다고?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 안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은 뭘 생각한 거냐면요. 원래 지을 때 조립식 건물, 내지는 목조, 이동식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을 예측하고 말한 거지 우리 학원과 같은 철근, 철골, 콘크리트 건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신정계제 이전의 개념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볼까요? 신축.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부속 건물만 있거든요. 부속 건물만 있으면 부속 건물만 있어. 부속 건물만 있으면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에 분리된 부속 용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 주택이면 부속 건물도 주택이고 주된 건물이 건생이면 부속 건물도 건생이거든. 그러니까 부속 건물만 있으면 부속 건물 자체는 건물의 용도 분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주된 건물이 지어져야지 주된 건물의 용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속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주된 건물을 짓죠. 그럼 뭐더라? 그거는 신축입니다. 반대로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을 나중에 짓는 거지. 그걸 짓는 거는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가 부속 건물은 뭐가 지어지는지 상관없이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버립니다. 주된 건물이 주택이면 부속 건물도, 주된 건물이 건설이면 부속 건물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로 보냐면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뭐로 보냐면 정축으로 봅니다. 정축.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의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속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뭐더라? 신축이고. 건물의 전부를 뭐하고 해체, 철거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하는 거죠. 뭡니까? 해체 또는 뭐하고 멸실되고. 멸실도 적어 놓을래요, 밑에? 해체, 멸실. 해체가 철거입니다, 여러분. 크게 짓죠. 그럼 그것도 뭐더라? 신축이다. 그 했죠, 이거는. 좀 전에. 그 다음에 정축은 더 커지는 겁니다.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장이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도 정축입니다. 그 다음 단순한 높이 증가도 정축이고 건물 일부가 나오네. 일부가 철거 멸실이 되고 종전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면 일부가 철거 멸실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개축,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같은 규모 범위가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재축,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멸시되고 다음 요건을 갖추어서 짓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의 합은 무슨 규모다?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동층 높이가 조금 바뀌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이제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입니다.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같은 1번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축의 개념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대수선이 나오는데 좀 쉽까요, 이거는? 네.